17장 순박한 풍속에 대하여부터 시작이군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자 하상공장구 권이의 순박한 풍속 제17입니다. 우선 쭉 원문을 그냥 읽겠습니다. 태상하지유지 기차 친지예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신부조건 유불신 유해기귀연 공성사수 백성계위 아자연. 여기가 이제 순풍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짤막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장이죠. 태상하지유지라고 하는 것은, 태상은 여기는 태고 무명지군이라고 이제 줄을 내렸어요. 태고의 무명지군. 그래서 태상과 기차, 그 다음에 기차, 이렇게 된 것을 하상공주는 어떤 식으로 줄을 냈냐면은, 태상은 아주 오래전, 아주 옛날, 아주 순우하던, 풍속이 순우하고 사람들이 그 자연에서 멀지 않았던 그 시절을 태상이라고 보고, 그 다음 시대 이런 식으로 줄을 낸 것이 하상공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거 말고 다른 많은 주는 태상은 가장 훌륭한 통치는, 이렇게 줄을 낸 것이 태상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나온 주가 많은데, 하상공주는 시대순으로 이걸 배열했어요. 태상 하지유지, 태상 가장 이름 없었던 옛날 고대의 임금은 하 아랫 사람들이 지 알았다, 유지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았다. 어떤 본에는 하지유지가 부지유지라고 된 본도 있어요. 안 입을 자, 아랫 사람들이 임금이 있는 줄도 몰랐다,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좀 너무 심하죠. 임금이 있으면 있지,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건 이상해서 대개 불자는 하자다라고 봅니다. 거기서도 하지유지는 그래서 아래 백성들이, 이제 하는 백성 아랫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았다. 우리 임금 계시지. 근데 계신 것 정도 알지. 그 다음에 임금이 나한테 작용하는 게 뭔지 전혀 뭔지 몰라. 있는 건 있는데 그 임금이 나한테 뭘 해주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격양가 알죠? 격양가. 요 임금 시절에 백성들이, 농부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지. 배고프면 농사져서 밥 먹고, 목마르면 샘파서 물 마시는데 임금의 은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가장 훌륭한 통치라는 거지. 있는 건 알아. 그러나 직접 자기한테 간섭을 하는 것도 아무 표도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무위이치. 하지유지는 무위이치.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통치다라는 것이 태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약간 잡소를 붙이면은, 유교에서도 공자도 무위이치를 얘기해요. 공자가 뭐라고 하느냐? 무위치자 기수냐요. 무위치, 함이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면서 다스리는 분은 아마도 순임금일 것이다. 요순시대 순임금, 부하위제. 순임금은 어떻게 했던가? 공기정남면이. 그 공손하게, 그 말하자면 자기 몸가짐을 공손하게 하고서 바로 남면에서 앉아있기만 했대, 순임금이. 그런데도 잘 다스렸다는 거지. 그래서 무위치는 도가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에서도 얘기하는데, 유가와 도가의 무위치가 어떻게 다르냐? 이것에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유가의 무위치는 도가의 무위치하고 달라서, 도가는 진짜 표 안 내고 하나는 것 같이 하는 거고, 유가의 무위치는 많은 경우에 아랫사람들을 잘 등용해 놔서 제일 윗사람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순임금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했대. 그래서 적재적소에 다
다 노니까 임금은 안 하는 것처럼 다 돼. 그래서 무유이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육아는 진짜 도가적인 함이 없다라는 관념은 없어요. 그런데 육아의 무유이치는 인재등용을 잘해서 그들이 다 하니까 제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정말 안 하는 것 같은 무유이치. 이게 육아적인 무유이치에 가까울 것이고, 도가의 무유이치는 진짜 함이 없음, 아무것도 하는 것 같이 티 없이 정말 하는 무유이치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래 백성들이 임금이 있다는 걸 아는 정도라 이것이죠. 섬기거나 뭐 임금이 자기한테 작용하는 흔적을 전혀 못 느끼니까. 육아적인 무유이치는 뭐 백성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임금이 정말 안 하는 것 같은 신하들을 잘 두어서 무유이치, 요게 가깝고, 여기서는 백성에게 작용이 전혀 억지로 티를 내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하지유지 아랫 백성들이 안다. 임금이 있다는 것 정도 안다라는 거죠. 기차, 친지, 예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의 임금들, 가장 상고의 임금이 아닌 그 다음 세대의 임금은 백성들이 그 통치자를 친애한다. 가깝게 여기고, 예지는 뭐예요? 기린다. 칭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칭찬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잠깐 딴 소리가, 상고시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원래 훌륭했던가요? 대개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니, 그 인류가 쭉 고대로부터 있을 때, 고대는 황금기가 있었고 차츰차츰 인간들이 열악해졌을까?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몰라요. 지금과 옛날에 비교하면 지금 인간이 옛날 인간보다 훨씬 더 타락한 걸까? 나는 같다고 봐요. 우리 지금은 조금 더 인지가 발달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분별이 좀 심해졌겠지. 노자적으로 보면은, 노자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타락한 것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노자의 이상적인 사회, 노자가 이상적인 사회의 기준으로 꼽는 건 뭐냐면은 아주 상고시대의 원시공동체거든. 너와 나의 구분도 별로 없고, 사유도 별로 없고, 정말 나중에 나오지만은 소국과민, 조그만 나라, 작은 백성, 적은 백성. 그래서 평생 이주도 안 하고 사는 그것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순화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잖아요. 그게 이상이기 때문에 노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상고가 더 훌륭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봐요. 오히려 상고시대 무식한 사람들 정말 그거 답도 없는 경우도 많거든.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대개 사람들은 회고적이 돼. 아,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좋았는데. 이게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인간도 고대로부터 차츰차츰 타락해온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기차는 그래서 조금 가면은 임금이 자기가 있어. 뭐 베푸는 것 같아. 나한테 많이 혜택을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친지, 예지. 친애하게 되고. 친지, 사랑하고. 친은 사랑한다, 친애한다 이런 뜻이고, 예지는 칭찬한다, 기린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은혜를 칭송하게 만드는 거니까 자기가 있는 거죠. 무의가 아닌 거지. 그 다음에 기차는 외지. 그 다음은 두려워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 임금은 어떻게 해요? 법으로 다스리거든. 잘못하는 사람을 단속하는데 힘으로 하니까 두려워한다, 외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모멸한다. 모멸했다라고 하는 거지. 하상공주는 이렇게 시대순으로 봤기 때문에 과거형에서 모멸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모멸한다는 거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짜증이 나. 두려워하다 못해서 이제 속으로 그냥 속으로 두려워하니까 따르는데 어떻게 되느냐? 욕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말하자면, 욕이 하다 보면은 임금만 없으면 이제 뒷담화 까고, 아이고, 그 인간,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모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멸한다. 속이면서 모멸한다. 근데 이걸 보면은
참 그 우리나라 정치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에 이렇게 이상적인 정말 무이치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통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임금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임금에 대해서 참 기리고 찬양하고 친애한 임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역사에 누가 있었을까? 우리나라 역사에 임금의 통치를 참 기리고 찬양한 그런 시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 시대에 그랬을까? 백성이 임금님들 찬양하고 기리고 우리 임금님 참 훌륭하셔. 그랬을 것 같기도 해. 그런데 그런 시대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던 시대는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하던 시대는. 근데 우리나라 최근세사를 보면은 박통 때는 무서워했어요. 박통 때는 무서웠습니다. 우리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함부로 국가원수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하면 잡혀가 두드려 맞았어요. 그건 무서웠어요. 참 그래도 권위가 셌지. 나도 그때 잡혀가서 경찰서에 한 달씩 있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 4대 앞에를 그 전까지 데모는 어땠느냐? 경찰들이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건 없었어. 대개 가두 진출하면 맞고 심하게 하면 뭐 잡아가긴 했는데 학원으로 경찰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72년도인가 서울 4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박통이 어디 그 근처를 지나는데 서울 4대 데모하던 돌멩이가 날라왔어요. 그날 군대가 투입이 돼가지고요. 경찰이다, 경찰. 작살났습니다. 정말 작살났습니다. 막 두드려 맞고 그냥 그 뒤에 물리대 또 투입이 됐어요. 이제 제가 물리대 할 때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잡혀가가지고 29일 아니다. 난 사흘 만에 나왔다. 사흘 만에 나왔다. 해화동에 있을 때 경찰이 들어와 버렸어. 나는 그냥 그런데 학교에 있던 사람 다 잡아갔어요. 그냥 다 잡아갔어. 가리지 않고. 경찰 탁장차 타고 이제 하도 많이 잡아가니까 어떻게 됐냐. 원래 그 해화동 물리대 캠퍼스는 그 동대문 경찰서 소관이에요. 거기로 다 잡아가는 거야. 근데 수용이 안 됐어. 도저히 경찰서가 유치장이. 그래서 전부 분산 수용했습니다. 물리대 잡아가나 동대문 경찰. 나는 남대문으로 갔어요. 남대문 유치장에 갔어요. 거기서 참 재밌는 일을 많이 겪었어요. 유치장에 사흘 있는데 참 유치장에 사흘 있기 힘들잖아요. 그 안에서 또 정치가 일어나. 아니 재밌는 유치장에 오니까 유치장 밥을 먹어봤어요? 콩밥인데 조금 콩 들었는데 보리쌀을 말하자면 그 비축미 있어. 비축미. 오래된 비축미를 갖다가 이제 그런 데 돌리는 거야. 그래서 깡 보리쌀로 하는데 비축미도 오래되니까 그걸로 밥을 했는데요. 보리쌀 모양이 하나도 없어. 다 둘러붙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물리대 학생만, 서울대 물리대 학생만 잔뜩 다 잡혀갔지. 딴 데 다 분산 수용이 됐지만. 그 도시 애들이 그걸 못 먹어요. 못 먹어. 도저히 벤또라고 하는 도시락에다 그걸 넣어서 주는데 단무지 몇 개 하고. 이건 못 먹겠다고 감방에서 데모가 일어났어. 감방에서 거부. 나는 먹을만 하더만. 나는 촌놈이라 그런지 그냥 잘 먹고 그런 것도 먹을만 하더만. 이건 못 먹는다고 데모를 했어. 그러니까 한 끼인가 두 끼를 데모를 하니까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빵을 줬어. 나는 빵은 차라리 빵보다는 맛없어도 밥이 낫더만.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싸움이 났어. 어떤 내 친구, 나는 그냥 몇이 또 그 안에서 주동을 하더라고. 이거 거부하자. 확 선동을 해가지고 이건 인권 탄압이다. 못 먹는다. 거부하자. 그냥 나는 그냥 따라갔어. 근데 두 아이인가가 그냥 먹겠다. 먹어버렸어. 도시락을. 배고프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도시락 먹은 아이를 배반자로 몰아서 쥐잡듯이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화가 났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독재한 거에서 데모한다고 잡혀오는 자식들이 너희들이 내가 그놈들하고 막 싸워버렸지. 너희놈 자식들 나쁜 놈들이다. 너희들이 무슨 대표권을 있고 민주적인 투표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강제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도시락 먹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하는 너희놈 자식들이 무슨 명분으로 민주를 내걸고 데모한단 말이냐 이 나쁜 자식들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그게 대판 싸워버렸어 내가. 저 자식은 좀 이상하다 소문이 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찰서를 잡혀가면 지문을 몇 번을 찍는지 모르고 밤에 계속 추주를 합니다. 12시도 불러서 또 탁상 앉아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왜냐하면 그거 대조를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틀리게 발견되면은 뭐 더 이제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내 친구 하나가 술이 취하면 좀 주사가 심해. 굉장히 뭐 인상. 근데 그날 데모를 했는지 모르는 데모를 했을 거야. 근데 뭐 성명서 있고 가두 진출을 못 했거든. 경찰이 막아서. 근데 술을 먹고서 하다가 잡혔어. 나랑 같은 닭장차를 탔는데 이 녀석이 술이 취해가지고 거의 막 정신이 없으니까 닭장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거야. 그냥 아니 잡혀올 때부터 경찰을 몇 두드려 패가지고 무용담이 아주 대단해. 그러고서 잡혀서 요주인물이 됐어. 닭장차에서 난동을 부리고.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어려운 친구였어요. 아르바이트를 한 3개씩 해서 어머니까지 부양하면서 살고 있던 친구야. 참 형편이 어렵지. 봐도 같은 과인데 내가 형편을 빤히 알죠. 술이 깼는데 이거 큰일 난 거야. 술이 깨서 이제 유치장 있는데 이거 그때는 사진이 안 나오고 별 혐의가 없으면 사흘 만에 훈방을 시켜. 발견이 되고 나면 그때 29일을 살았어요. 한 달을 넘기면 또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29일 되니까 내보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친구 사정을 알아서 다 변명을 해줬어. 이 친구는 술이 취해서 그랬지 데모는 안 했다. 그래서 다 이제 빠지는 걸로 다 됐어. 근데 내가 12시에 취조를 받으러 가서 막 조서를 쓰고 있는데 형사들이 야, 이 녀석 여기 있잖아.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이 친구가 그때 무슨 반항기가 돌아가지고 머리를 백구를 쳤어. 혹을 빡빡 깎는 거 있잖아. 혹딱 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 옥상에서 데모하는 걸 찍었더라고. 사진을 쫙 찍었는데 전부 성명서인들하고 고개를 숙인 사진이야. 의복대조까지는 힘들고 찾기가 힘든데 그 속에서 그 녀석 머리만 하얗게 떴어. 머리를 백구를 쳐놓으니까 새카만 바탕에 빡빡 깎은 머리 하나가 동그랗게 뜬 거야. 옷을 대줘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그 녀석 29일 살았습니다. 정말 딱하더라고. 빼도 박도 못해. 내가 갔는데 보니까 우리가 다 변명을 해줬는데 새카만 바탕에 동그란 머리가 빡빡 깎은 머리에 똥 떴는데 그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라 얼굴은 모르는데 머리 때문에 잡혔어. 그 29일 살았습니다. 이거 참 딱한 그런 사정도 있고. 그때 아주 재밌는 시절이에요. 그랬더니 딱 사흘을 살고 났는데 이제 사흘 지나면 또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훈방을 시켜. 그런데 훈방은 또 어디서 해야 되느냐? 동대문 관할이기 때문에 동대문에 가서 훈방이 됩니다. 종로 경찰서에서 수감이 돼 있었지만 동대문서로 다시 가서 거기서 동대문 서장이 훈화를 한바탕 해요. 또 사실은 동대문 경찰서장이 서울대 선배야. 알고 보면 또 경찰 그러더니 아주 자기가 선배니까 또 아주 권위를 폼을 쫙 세우면서 자네들 대학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이것도 인연이니까 나를 찾아오면 내가 정말 편히 봐줄 테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날 찾아와라. 정말 힘든 일 있으면. 그래 정말 아주 폼을 잡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와라. 아주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서 나도 끄떡끄떡. 아이고 갑자기 옛날 얘기하니까 길어진다. 아니 그러고 나왔는데 내 그 불교 여학생의 남동생이 잡혀갔는데 이게 독자예요. 독자. 부모가 늙어서 둔 아들이야. 애가 들어갔는데 부모가 거의 초죽음이 됐어. 애가 들어가서 사흘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난리가 났대. 부모가 또 고혈압도 있는데 아버지가 막 그냥 막 쓰러질 지경. 그 내가 나왔다니까 그 여학생이 나를 찾아왔어. 어떻게 못 봤냐고. 나하고 수감된 데가 다른 모양이라고. 근데 어떻게 찾아보니까 동대문에 수감된 것 같대. 큰일 났다고 막 너무 부모하고 막 너무 애가 끌어. 그래서 참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무슨 도와줄 길이 있나. 그래서 이 학생 따라오라고. 경찰서를 냈다 들어갔어. 그랬더니 수희가 뚝 잡더라고. 어디 가냐고. 소장님 만나러 간다. 소장님 약속 있냐고. 소장님이 찾아오라고 했다고. 이게 무슨 무대뽀지 뭐. 그랬더니 수희가 그렇다고 찾아오라고 했다니까 소장실로 전화를 하더라고. 얼마 전에 훈당된 아무개라고 소장님께 말씀드려달라고 찾아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소장실로 전화를 소장이 또 올라오라고 그랬대. 그게 올라간 거야. 소장실로 그 학생한테. 딱 소장을 만나서 소장님이 급한 일 있으면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소장이 또 아주 흔쾌하게 잘했어. 이제 그것도 아마 경찰 차원에서는 그런 학생을 또 하나 연결돼 놓으면 필요도 있었을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있어. 소장 부인이 그 안에 와 있었어. 그 조리실 같은 게 있는데 자기 부인 앞에서 좀 폼도 잡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실은 이렇고 해서 이 학생 동생인데 노부모가 정말 막 쓰러질 지경입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놔 주시고 어떻게 되는지 좀 그거라도 알면은 좀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제가 좀 무례하게 이렇게 찾아왔는데 좀 제 이렇게 뵌 김에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어. 전화를 딱 놓더라고. 최홍교야 그 이름이. 최홍교 걔가 어디 수감돼 있나? 마침 동대문에 있대. 순서. 그래? 그럼 좀 데리고 여기로 올려보내 소장실로. 그 올라갔어요. 홍교야. 그 여학생 이름 설령이고. 근데 홍교가 올라오니까 그래 누나하고 이제 이렇게 담배 한 대 피라고. 그때요. 그 깜빵에 있으면 담배가 최고예요. 담배 한 대만 폈으면 정말 원이 없겠어. 그러니까 그 녀석 담배 피는 녀석이거든. 그러니까 소장이 담배 하나 있고, 어려워하면서, 어려워하지 말고 여기 왔으니까 펴라. 너는 아마도 그 사진 나온 것 같으니까 금방 못 나갈 건데, 그렇게 알고, 큰 거 아니니까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누나하고 그래서 담배 한 대 피고 도로 내려갔지. 그 부모가 나를 은인으로 생각했어. 은인.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는 일. 그 뒤에 내가 경찰 뿌락치라는 소문까지 났어. 왜냐면, 그리고 뭐 소장을 찾아가서 막 만나고 그랬으니까 뿌락치라고 소문이 나. 그게 참 그때는 무모했어요. 그냥 막 들어간 거야, 그냥. 그러고 너무 당당하게 소장이 불렀다고 그러니까 수희가 너무 내가 당당하게 그러니까 전화를 넣고 마침 소장 부인도 와 있고 뭐 이런 조건이 맞으니까 소장이 올려보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참 그 재밌던 시절이에요. 그 뒤로 사실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보안사, 치안국, 중앙정보부 3사인데 정보기관이 3군데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블랙리스트에. 난 그것도 몰랐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도. 왜 올랐느냐. 나중에 종로경찰서에 이제 하루 자고 훈방됐는데 그때 잡혀갔는데 불교단체에서 가는데 내가 전 회장이었거든. 잡혀갔어. 그런데 중정요원 이름도 기억해. 그 중정요원은 이름이 가명입니다. 전부 가명입니다. 이진봉이야. 그때 가명이 이진봉이야. 경찰서 유치장에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행패를 부려. 그때만 해도 참 내가 성질이 참 그래서 싸웠어요. 너 뭔데 여기 와서 행패 부리냐? 이 나쁜 자식아. 그랬더니 얘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야. 중정요원한테 내가 덤볐거든. 너 이 새끼 죽고 싶으냐? 그러더라고. 네가 뭔데 날 죽여? 그럼 한바탕 떼거리 했더니 기가 막힌지 피 묻더니 너 이 새끼 두고 보자 그러고 가더라고. 그러고 나 혼방대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바로 며칠 후에 송태영이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래. 내가 뭘 했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내가 그랬는데 나중에 서울대 조교를 한다고 선생들이 오라고 해서 조교로 앉았는데 몇 달 돼도 발령이 안 나더니 학과장 선생이 누렇게 떠가지고 와서 송군 자네 발령이 안 난대. 왜요? 자네가 블랙리스트에 오는 거 알아?
치안국 보안사 정보부 거기에 시위의 배후 주동자로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발령이 안 났습니다. 정말 그 미리 좀 알았으면은 손을 썼을 수도 있는데 전혀 몰랐어. 내가 난 이제 그 학과장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자네 행적이 상당히 소상하게 적혀 있던데 몇 년도에는 4.19 묘지에 참배한 것도 거기 기록이 돼 있대. 자네가 몇 년도에 4.19 묘지에 참배한 것도 그런 것도 나왔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은 그런 데 가면 다 오르는 거야. 참 그러니까 박통 시절 얘기부터 시작한 건데 그때 무서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가 가지고 잘못되면은 평생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도 많았고 중앙정보가 더 재수없으면 중정에 잡혀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사이에 가짜 학생이 뿌락치로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가짜 학생을 잡기도 했어요. 우리 모임에 학생이라고 왔는데 이상해 말하는 게 나중에 조회를 딱 해서 보니까 가짜야. 뿌락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지에 해당하는데 박통 때는 무서웠어요. 서울 4대 그때부터 학원에 들어와서 잡아갔지. 뭐 외지.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닌데. 하여튼 그 다음에 전통 때 되니까 모지에 들어갔어. 모지. 통치자를 모멸하더라고. 전통 때부터 박통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통 때부터 전두환 시리즈 같은 게 나오기 시작했어. 알죠? 그래서 미국 가서 IQ 측정 기계가 있는데 머리를 넣으면 IQ 측정되는데 전통이 집어넣더니 기계에다 돌을 넣고 장난하지 마시오라고 뜨기 시작했다고. 이제 전두환 씨 머리가 돌머리라 거기도 시작해서 전두환 씨 미투 시리즈가 또 이제 나오잖아. 미투. 응? 그러니까 전두환 씨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지? 카터였던가? 그러니까 I'm 커피 그러니까 누가 힐러리 그 카터 부인인가? 미투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용어가 서투르니까 미쓰리 그랬대. 미투 미쓰리 그래. 그랬더니 이순자 여사가 옆에 있다가 자기 부르는 줄 예 그래 했다고 해서 전두환 씨 미투 시리즈야 그게. 근데 김영삼 씨가 김영삼 씨 미투는 더 황당하지. 그때는 클린턴이야. 왜 김영삼 씨가 경상도라 왜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무슨 이상한 발음 많았잖아요. 도시를 간통하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그런데 열심히 가르쳐줬대. 이제 클린턴이 이 사람이 How are you 그러면 I am fine and you 뭐로 이렇게 다 코치해줬는데 딱 가서 클린턴이 그러지 How are you 그러니까 아니요 How are you부터 해야 되는데 김영삼 씨가 How are you라는 거 What are you 그랬대. 너 누구냐? What are you? 그러니까 클린턴이 농담 하나 싶어서 자기도 이제 농담을 대답을 한다고 I am husband of Hillary 그랬다는 건 나는 힐러리 한편이다 그러니까 me too. 나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힐러리 공동 남편이 되는 그런 미투시. 그런 거 해서 진짜 나중에는요 조금 통치자를 모멸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정치라는 게 논어 같은 데 보면은 정치라는 것은 정야라고 했어. 바른 것으로 하는 것이다. 요 정치라는 정자에 요 바를 정자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정치는 바른 것으로 하는 게 정치다. 이 기본이 돼 있으면 통치자가 모멸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치는 바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사기로 하는 거죠. 거짓으로 하는 정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는 것이 되면 두려워도 안 하고 이제 모멸하는 정치가 나와요. 거짓이 한두 번 통하는 거지 계속 통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정자 정야가 이게 완전히 부정되는 그런 사태가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 모멸밖에 안 남는 거예요. 지금은 정치인들은 모멸의 대상이죠. 제가 계속 비슷한 농담 계속하니까 다 여러 번 들었겠지만 하천 막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데 구조대원들이 재빨리 그냥 정치인부터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차별한다고 그랬더니 걔들도 뭐 하천 오염된다고 그래서 꺼냈다는 거라든지 모기가 어떤 친구 모기가 배탈이 나서 친구 모기들이 어디 가서 피 빨았냐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가서 피 빨았다니까 거기는 불량식품밖에 없는데 어디 그런 데 가서 피를 빠냐. 이런 얘기들은 전부 정치인들을 모멸하는 통치자뿐이 아니라 지금의 정치인들은 모멸의 대상이 되어 있다.
적어도 육아적인 통치만 해도 외라든지 육아적인 통치를 잘하면은 친지 이해지가 될 거예요. 친애하고 기리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약간 심하게 하면 외지 두려워하는 수준까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가면 모멸이 되는 그런 정치가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현실 보면 참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일본은 더 심하지 않나요? 일본은 심하기는 심한데 거기는 정치 수준이 더 낮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아주 뿌리 있게 돼 있고 일본 국민들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예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어요. 아주 심하게.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정치적인 격변을 겪으면서 정치적 엎치락뒤치락이 많아서 정치적인 의식 수준은 상당히 깨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식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의식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일본인들은 내가 생각해 정치적인 수준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정치의식이 나는 별로 발달 안 한 것 같아요. 중국도요. 그렇게 일단 독재지만 청와대들 국정애들이 뛰어나잖아요. 예. 그 천안문 사태들. 예. 일본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의식 자체가 좀 별로 없고 그냥 뭐 순종적인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정치적인 선택은 잘하는지 몰라도 정치적인 그런 의식은 굉장히 강렬해서 뭐 난리도 아니죠. 전부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왜 선택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 의식이 바르면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해야 됩니다. 엄하게 정치인들은 발언했던 거 다 해서 함부로 발언 못하게 하고 당신 옛날에 이랬는데 왜 이렇게 바꾸느냐. 이거 엄하게 따져야 돼요. 근데 정치인들이 태연스럽게 말을 바꿔 옛날에 당신 그랬잖아요. 기억이 없다 그러고. 그런데 다 용서하잖아. 우리나라 정치 의식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식은 강한데 정치적인 어떤 의식 수준은 높아지지 않은 것 같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참 약간 절망 비슷한 게 느꼈던 게 그거 꽤 오래된 얘기죠. 그것도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해인가 언론인들이 가장 의정활동을 잘하는 의원을 쭉 선정을 했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올바르게 국회의원 노릇을 했다. 쫙 선정을 했는데 그 다음 선거에 1, 2, 3위가 다 떨어졌어. 국회의원은 선정을 언론인들에게 매겨본 거야. 의정활동을 국회의원답게 제대로 입법활동이나 여러 가지에 제대로 국회의원 노릇을 한 의원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투표를 통해서 그 다음 얼마 지나서 하는 선거에 1, 2, 3위 다 낙선했어요. 그 왜 낙선했을까요? 지역구 좀 덜 됐어요. 지역구 경조사 좀 덜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낙선했어요. 지역구 참석 안 한 걸 잘했다고는 못하는데 민주사회에서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의정활동 가장 잘했다는 1, 2, 3위를 다 낙선시킨다? 이거는 정말 의식의 문제죠. 의식의 문제죠. 예, 자기 가까운 자기한테 직접 혜택을 주고 이것만 가지고 정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 자체가 미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됐는지 저는 상당히 하여튼 어때요? 신 부족은 유불신. 진실성이 부족하면 유불신. 아무리 노력해도 진실이라는 건 뭐예요? 표리가 일치해야 돼. 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말. 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라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신이 빠지면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 수가 없죠. 신이라는 건 이제 보통은 오덕을 얘기해요. 오덕을 얘기하면 뭐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오덕. 인의 예지신이에요.
보통은 사덕까지만 얘기했어요. 사덕까지만. 인의 예지. 맹자 같은 데서는 인의 예지만 나오고 신이 없어. 근데 그 뒤에는 신이 추가돼서 오행에 맞추죠. 인의 예지, 이건 동쪽, 의는 서쪽, 예는 남쪽, 숭례문이라고 해서 남쪽이기 때문에 숭례예요. 흥임지문이라는 건 동쪽이라 흥임지문이고, 돈의문, 그래서 서쪽이라 돈의문이고, 북쪽은 북문이 없어서 지는 빠졌죠. 흥임지문. 나중에 여기에 신이 들어가면 동서남북에 신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중앙에 들어갑니다. 중앙에 신이 딱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인간관계를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연결고리야.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되죠. 연결고리는 또 뭐냐? 일치가 되는 것이야. 내용과 표현과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신이 없죠. 그것이 빠지면 아무리 밖으로 미사여구를 꾸미고 그래도 결국은 믿음이 상실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에 있어서 이것이 통치자와 백성 사이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당연히 의심이 생길 수가 없게 된다. 진실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해, 귀연. 그러니까 그 진실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라는 건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서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에요. 사람에게. 자, 그런데 어때요? 말은 언제나 자기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나가기 쉽죠. 행동은 말한 것보다 늘 부족하기가 쉽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힘써야 될 것은 말은 조금 줄이고 행동은 빨리 하고, 그래야 이게 맞아, 균형이. 그래 봤자 잘 안 맞지만 그래도 말은 가능하면 좀 부족하게 줄입니다. 그게 공자가 계속 그래서 말을 삼가라는 거예요. 말을 삼가라. 말이 나오고 나면 그걸 따라가기가 힘들어. 언제나 말이 지나치게 되면. 그게 신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유해, 기귀연. 유해라는 것은 유라는 것을 여기서 제대로 번역을 안 했는데, 오히려라고 하기보다 다산의 그 호가 다산 정약용이 여유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여라고 읽으면 안 되고 예라고 읽어야 돼요. 이건 유라고 읽고, 예해, 약동섭천. 노자 뒤에 나와요. 예해, 마치 예라는 건 우물쭈물하고 겁내는 모습이에요. 겨울 살얼음을 밟듯이 하고, 유해, 야괴살인, 아주 우물쭈물하고 조심하는 것을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겁내는 것처럼 예살인. 그 다산이 자기를 행동거지를 겨울에 살얼음 밟듯이 하고 사방의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듯한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당호를 예유당으로 한 거예요. 여가 아니야. 이게 예야. 예해, 유해. 그 유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삼가는 모습이에요. 유해, 유해. 여기에 바로 유해 이렇게 붙었어. 유해. 여기서도 유해라고 하면은 오히려라는 뜻보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모습이 조심스럽게 하는구나. 그 말을 귀히 여기며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요거는. 그런데 하상공주나 이런 데서는 유자를 그렇게 특별하게 줄을 안 달았어요. 여기 줄을 보면 태고의 이름 없는 임금은 큰일을 할지라도 오히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자를 오히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도 좋은 구절이에요. 유해라는 건 아주 삼가고 조심했구나. 그 말을 귀하게 여기며. 이 정도 해도 이 문장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 오히려라는 말은 유자는 이런 때는 해석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게 하였구나. 그 말을 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하상공주는 그런 특별한 주의가 없습니다. 공성사수, 백성 개위하지 공성, 일이 이루어져 사수,
성수가 전부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공성사수, 이룰 성자, 이룰 숫자예요. 그러면 성과 수는 어떻게 다르냐? 사실은 약간 구별이 있어요. 성은 완성된 거고, 수는 이미 거의 되어가는 형세가 거의 완성이 다 됐다는 게 가는 모습, 거의 완성에 가는 모습이고, 성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는 구별을 해요. 그러나 성과 수는 사실은 같은 뜻이다. 공성사수는 공과 사가, 공성사수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써요. 공사, 공사가 성수, 이 붙여야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걸 갖다 공에다는 성자를 넣고 사에다는 숫자를 이렇게 나눠 붙였다고 봐도 돼요. 공성사수. 그러니까 공과 일이 다 이루어져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이 이루어져 천하가 태평하게 되어도, 이건 번역이 조금 이상한 번역이에요. 주석이 위 천하가 태평하게 된다. 이걸 반영하다 보니까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한 건데, 공과 일이 다 이루어져도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이건 번역자의 약간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천하가 태평하게 됨을 말한다라는 것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공성사수는 일이 다 이루어져도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공업이 다 이루어져도. 백성 계위하자연, 백성들은 모두 아자연, 내가 저절로 그렇게 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 라고요. 자, 얼마나 임금의 자기가 미치질 않으니까 다 자기가 한 걸로 알아. 사실은 그 임금이 그렇게 다 기본 판을 다 만들어줘서 그 판에서 노는데도 그 판이 의식이 안 돼, 백성들에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니, 사람이 진짜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은 이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이런 데 가까운 역량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회의를 운영하는데, 그 회원이나 하는 사람들은 지가 다 잘나서 하는 줄 알아. 그런데 알고 보면은 다 회장이 분위기를 쫙 깔아주고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손바닥 안에서 놀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진짜 뛰어난 그 리더는요, 자기가 나서 뛰지를 않아요. 뭘 하고 싶잖아요? 그럼 슬슬 긁어요. 알게 모르게 슬그머니 긁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자기는 의식도 못하고 자기가 머릿속에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탁 생각해서 팍 얘기를 해요. 그럼 좋다 그러면은 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죽을 숨살도 신이 나서 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최고 지도자가 그 분위기를 쫙 까는데 알게 모르게 흔적도 안 남게 그 판 속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 조그만 그 그룹은 가능해요. 우리가 그 얘기는 많이 나왔죠. 가장 뛰어난 통치자는, 리더는 뭐라고 그래요? 똑개 리더가 제일 훌륭하다고 그래요. 똑똑한데 게을러야 돼. 제일 리더로서 아주 망할 리더는 뭐예요? 멍청한 게 부지런하면. 그 사람 잡아요. 이게 멍청한데 방향도 제대로 못 가리고 그냥 아주 멍청한 게 부지런을 떨어.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용을 써서 사람들을 몰아붙이면은요,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부지런한 것도 문제예요. 똑똑해서 아주 재빠르게 일머리 추리고 그러는데 막 똑똑한 게 막 앞에서 뛰어가지고 부지런히 떨잖아요. 아래 사람 죽을 맛이에요. 할 맛이 안 나. 왜? 저놈이 지가 다 지 아이디어라고 이거 하라니까 맨날 쫓아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신이 안 나. 일할 맛이 안 나. 똑똑하면 살짝 게을른 듯이 슬슬 분위기만 깔고 그러면은
옆구리 슬슬 긁어놓으면은 지 아이디라고 생각해서 신이 나서 하고, 그때는 이제 신이 나서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일이라고 그랬어요. 요것이 조금 확장되면 공성사수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백성계위하자연, 그 조직원들은 전부 자기가 다 스스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자적이에요, 노자적. 예전에 그 똑똑하고 부지런한 것이라고, 그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명박 씨가 그렇게 영민하긴 했나요? 그 사람이, 이명박. 되게 부지런했다고 하대. 꾀가 많은데 하여튼 되게 일찍도 나오고 그랬대. 막 아주 밑에 사람이 죽을 맛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나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판단력을 참 의심하는 게, 이명박 씨가 부자 만들어준다고 그랬거든, 그때. 대통령이 무슨 부자 만들어줘. 야, 이게. 뉴타운 만들어서 부자 만들어서 준다 해서 많이 찍었어요. 아니, 그래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누구는 어떤 부자 만들어주고 싶지 않은 뭐 대통령이 있나요? 뭐 참네.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런데 나는 참 판단력이 좀, 바로 좀 눈을 뜨면 바로 보이는데 말이지. 박근혜 시대인 건 또 이상해. 그 양반은 정치적으로 검증이 안 됐거든, 하나도. 그냥 폼은 괜찮았는데, 사실은 박근혜 씨 선거 유세하는, 방송하는 거 보고 나는 정말 환장할 뻔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사안에 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누가 중요한 줄 몰라? 어째서 중요합니다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 엄청 중요하대. 그 얘기 듣다가 나 좀 아주 그냥, 저 양반은 참 큰일 났다. 아니, 뭐, 다 할 필요는 없어도 방향은 반드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박근혜 씨는 방향 자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저는 좀 이게 비판은 잘하죠. 왜냐하면 이런 이런 고전 같은 걸 기다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증거가 되는 때가 있어요. 노무현 씨 때는 내가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거는, 노무현 씨가 바로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검사들하고 토론을 했어. 판검사로. 나 그거 환장하겠더라고. 아니, 대통령이 왜 토론을 해? 대통령은 토론에 그렇게 함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판단자야, 대통령은. 다 올라와도 마지막 자기가 딱 판단할 때 말싸움에서 이기면 어떡하려고, 지면 어떡하고. 나는 그건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씨를 생각하기에 저 양반이 상당히 영민하고 똑똑한 점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감이 좀 부족하다. 어떻게 말싸움을 하러 나오냐, 대통령이. 보스가 아니었어서 그런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는 노무현 씨를 나쁘게는 안 봐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저 양반 저런 마음 자세로 정치를 하면 참 힘든데, 그런 것들. 문재인 씨도 나는 좋게 봐요. 근데 나중에는 짜증이 무지무지하게 났어요. 결국은 문재인 씨가 그것 때문에 저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은 결과가 전부 다 거꾸로 나와. 문재인 씨는. 왜냐하면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약자가 전부 피를 봐. 그런 일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규정을 완화했더니 전부 회사 비정규직을 다 잘라버렸어요. 아예. 시간 강사가 약자라고 시간 강사 보호한다고 했더니 대학에서 전부 시간 강사 다 잘라버렸습니다. 밥줄을 끊었어요. 그런 식의, 말하자면 동기가 좋다고 그래서 결과가 나쁘면 정치에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정치라는 건 엄한 거예요. 한번 정책을 결정하면은 이게 믿을 신자가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결국. 정치에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효성을 거둬야 돼. 어떤 정책이, 의도를 가져. 정책을 할 때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얼마나 영악한지에 관해서 제대로 알면은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현장이 정말 어떻게 되나. 정말 정밀하게 이런 부작용은 없을까를 해보고 12번도 더 해보고 나서 시행을 했는데, 의도가 좋다고 툭 설계를 했는데 툭 시행을 하는데 반대가 와, 결국. 이건요, 너무 정치를 쉽게 보는 겁니다. 쉽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하도 화가 나서 글을 썼어요, 여자가. 세종대왕 때
세금 정책 하나 고치는데 15년이 걸려요. 15년이. 그때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야. 왕이. 독재야. 그런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왜? 부작용 고려해가지고 하다못해 과거 시험에 의제로 내보기도 해. 이 세금 정책을 이런 제도로 하면 어떨 것인가 논하라. 과거 시험에 의제도 내보고 그 비판도 들어보고 소규모 마을에다 소규모 지역에다 실시해봐. 거기서 부작용 없나 검토. 그래서 그거 세금 제도를 하나 고치는데 15년이 걸려요. 그것이 결국은 2조 거의 500년을 관통하는 세금 제도가 됩니다. 민주사회에서 정책이 그럼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하면 그 멀뛰기 하듯이 이건 아니죠. 하다못해 입시 정책이 그렇게 바뀌고 그러는 걸 보면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그 입법을 한번 해놓으면은 나는 10년을 못 고치는 법을 딱 세웠으면 좋겠어. 일선에 교사가 입시제도 바뀌는 걸 못 따라갈 정도면 이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이건 안 되죠. 믿음이 완전히 상실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다못해 그 좋은 통치는 아니라도 상황이 통치를 할 때, 법과 통치를 할 때요, 진나라에서 좀 할 때, 얼마나 형을 집행했든지 그 위수, 강물이 빨갛게 물들었다고 했어요, 피로. 근데 그 처음에 실시가 뭐였느냐? 정부에서 하는 건 반드시 한다라는 믿음부터 시작했어요. 남문에다가 막대기 하나 세우고 이걸 북문으로 옮기면은 상급을 얼마 주마. 사람들이 다 웃었지, 무슨 장난하나? 그런데 누가 한번 옮겨보지, 옮겼어. 그랬더니 딱 상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보고하는 건 반드시 하는구나. 믿음을 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믿음을 줘요. 믿음. 어쨌든 간에 보고된 것이 결과적으로 일치한다는 믿음을 줘서 몇 번 그런 과정을 거치고서 법을 딱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대로 그냥 법을 어기면은 그대로 법대로 처형을 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이 바탕이 돼서 적어도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정치가 아니죠. 믿음이 다 빠져버리면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꼭 옳은 건 아닌데 어떤 그런 감각들, 뭐에 대한 감각들은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가 그냥 쫓아가요. 나 요즘은 정말 짜증나는 게 왜 부자들 세금을 그렇게 깎아줍니까? 세수가 몇 조가 줄었다고 하지? 저는 그거 납득 못해요. 제가 부자는 아니라도 저는 혜택을 봤을 거예요. 아마 조금은. 자본주의는요, 세금밖에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는 원래가 경쟁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쟁을 극대화하면 자본주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예요. 부익부.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게 그대로 자유경쟁을 방임하면은 난리가 나요. 양극화가 심해져. 그래서 결국은 막스가 그걸 얘기해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자본주의는 자기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빨리 대안을 마련해. 자본주의 땜빵을. 그 지금의 자본주의는 사실은 순수한 자본주의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회보장제도와 세금제도를 통해서 모순을 계속 완화시키는 것을 계속 도입하는데 모순을 완화시키는 가장 근본 도구가 뭐냐? 세금입니다. 위에서 많이 걷어서 밑에다 넣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자본주의 가장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는요, 있는 사람 세금을 막 깎아줘. 나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이건 정말 이렇게 가면 이거 안 됩니다. 자기네 편이니까요. 그 자기네 표라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이건요,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사실은 있는 데서 가능하면 더 걷어야 돼요.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있는 그 고소득층의 세금이 7세분 평균이 아직 못 미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왜 그건 자꾸 깎아요? 나는 그런 어떤 대원칙 같은 거는 어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원칙은 어기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나는 좀 그런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틀에 관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한 걸음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결국은 국민들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내가 꼭 똑똑한 건 아니라도 국민 전체의 수준이 자기한테 조금 이익 오면 그냥 헤헤 웃고 나 그래서 아주 절망스러운 게
꽤 진보적인 의식을 가졌다는 사람이어서 내가 좀 가까웠었거든. 근데 무슨 정권 때 좀 세금 폭탄을 맞았어. 그 입에 거품을 욕을 하더라고. 지 조금 손해봤다고. 입에 거품을 물어 막 욕을 막. 야, 이 사람아. 당신 조금 손해봤다고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면 그게 당신 그 정신 대조 박힌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아니래. 그냥 자기 손해본 거야. 이런 의식까지면은요, 안 돼요. 그게 어느 나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데, 아니, 그래도 좀 먹물 좀 먹고 의식 있게 살았다면 그러면 안 되지. 평소에 그랬다면 몰라도. 나는 그때 갑자기 세금을 돌려받았어. 뭔가 무슨 갑자기 한 80만 원인가 세금을 돌려주더라고. 이주택, 뭔가 하여튼 뭔가 내가 바로 욕을 해버렸어. 걷어통 세금을 왜 돌려줬지, 나라. 그럼 기분 나쁘다고 그거 기부해버렸어. 그때 기부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게 한 몇천만 원 됐으면 좋아했을지 몰라. 근데 그게 한 75만 원인가 그랬거든. 그게 기분 나쁘다고 욕하고 기부했어. 아, 그래도, 아니, 나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내가 의식한 만큼은 살아보려고 그래도 용을 썼어요. 근데 좀 나중에 창피하게 됐습니다, 내가. 사실은 창피하게 됐어요. 나는 연립에서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사면동 연립에 내가 한 20, 30년 살았을 거예요. 동생들이 막, 형 왜 거기 안 오르는 연립에 사냐고. 내가 한 말이 뭐냐. 야, 대학교에서는 먹을 만큼 줘. 내가 그 부동산 투기한다고 여기 집 옮겨야 되겠냐? 나 그 짓은 안 한다. 그냥 살만하다. 그래 20년인가, 25년인가 한 연립에서 살았어. 이사도 안 가고. 나는 의식이 그래. 그래도 적어도 사회가 그래도 괜찮은 사회라는 거. 평생을 노동해서 번 돈보다 갑자기 부동산 투기해서 번 돈이 더 많으면 그건 좋은 세상 아니다. 자기 노동이 값이 없어진다. 아, 내가 평생을 봉급을 모았는데 우연히 부동산 하나 사놓은 게 평생에 30년 모은 돈보다 더 많이 벌으면은 이게 좋은 세상이냐? 이거 허무한 세상 아니냐? 자기 삶 자체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그런 어떤 허무감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게 나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나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그건 세상 좋지 않다. 근데 내가 그렇게 됐어. 부자 됐어, 갑자기. 그거 좀 창피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내가 솔직하게 숨김없이 얘기할게요. 20몇 년을 연립에 살았어요. 근데 안 사람 친구가 부동산에 빠끔한 도사가 있어. 근데 안 사람을 그렇게 구박을 한대.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냥 경제적인 관념이 있냐고. 근데 안 사람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 집에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에 다이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밍크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명품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누라가 그런 걸 바랬으면 내가 사다 줬을 거예요. 다이아는 없어도 사파이어는 있어요. 다이아 하나도 없어요, 진짜. 명품백 하나도, 밍크코드 없어요. 그러니까 안 사람도 참 무던한 거지.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 이름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걔가 구박하면서 어디 저기 개포동에 재개발 앞으로 할 거니까 그거 하나 사놓으라고 하는데 하도 야단하는데 어떡하나.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데 끼면 꼭 상투 잡는다고 하대. 증권에 상투 잡는다고 하는 거 알죠? 꼭지. 그러니까 되게 그 다음에 늘어가는 거. 근데 우리 평생 그런 짓 안 했는데 혹시라도 그거 안에서 혹시 섭섭할 수 있으니까 상투 잡는다고 하던데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려면 한번 해보시오.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내 말이 꼭 그래요. 상투 해보려면 한번 해봐요. 그래서 살던 연립을 팔고 은행 융자까지 받아서 개포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시내 아파트요? 주공 아파트. 그게 한 7, 8년 지나더니 재개발이 됐어요. 이야, 뛰는데 그게 첫 번째 된 겁니다. 강남에서, 개포동 그 지역에서. 겁나게 뛰어요. 나 미칠. 30억 넘죠? 한 30억 좀 하나 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평생 모았어도 그렇게 절대 못 모읍니다. 내가 꼭 비판하든 그게 꼭 돼서 좀 죽을 싫어요. 죽을 싫어. 그런데 그러니까 되고 나니까 또 기분은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거 아니라는 게 또 창피해 조금.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한데 내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평생을 내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살았는 사람이 그 덕을 결국 보고 나니까 말이에요.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야 좀 창피하다 야. 나 대학 학생들한테 맨날 그러는데 내가 꼭 그런 모범 케이스가 돼버렸잖냐 그랬더니 야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아니 그래요. 아이고 갑자기 창피해. 백성계.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노무현 씨가 부동산 결국 다 올렸잖아요. 거꾸로. 그럼 뭐예요? 그러면 동기가 좋았다고 봐줘야 돼요? 동기가 좋았으니까 용서해 줄까요, 우리? 안 되지. 문재인 씨. 용서 안 되는 거요. 그렇게 용서 안 돼요. 이상하게 진보 정부만 들었으면 그런 생각 몰라요. 왜냐면 그런 게 옳은 게 아니라 잘못해서 그런 거죠. 진보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진보는 세우는 데는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진보는 원래 때려 부시는 쪽입니다. 보수는 지키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는 이상은 앞서 있는데 실세가 부족해 늘.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되게 역효과를 내기가 쉬워요. 진보가 하면은. 왜? 때려 부시는 쪽만 비판만 잘하고 되게 진보가 오래 잡는 일은 별로 없어요. 되게 이러면 안 된다고 착 주장하던 사람들 갑자기 잡으면 안 된다고 하던 식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나고서 어떻게 됐어요? 프랑스 대혁명 나고 그 다음에 역혁명이라 빠꾸시키죠, 역사를. 혁명가들이 딱 전번에 서서 막 일을 하잖아요? 엉망을 만들어요, 되게 엉망 만들어요. 왜? 비판적인 의식은 하나 갔는데 현실감이 없거든. 그건 되게 그래서 역사 후퇴하게 만들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역사도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진보도 배워야 되고 보수도 배워야 됩니다. 진보도 보수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개 우리나라 진보 정권이 2번 들어섰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 서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보적인 인사 정권이 들어서도 진보적인 인사로 강요를 채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난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대개 그 정권마다 진보적인 인사로 꽉꽉 그냥 강요를 채워버렸습니다. 대개 저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정권 그 구체적인 것을 제대로 하는 거는 보수적인 인물이 훨씬 낫을 수가 있어요. 진보적인 이 방향타를 제대로 정해줘도 정말 꼼꼼하게 현실을 파악하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인사들이 너무 자기 편향적인 그런 인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책이 실효성을 못 거두고 의도와는 다른 역효과를 내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았는가. 노조하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자연이라고 한다. 백성계의 아자연이라고 하는 얘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버렸네. 풍속이 야박해지는 것에 관하여까지 살살 해봅시다. 이거 짧으니까. 자, 대도패 유인의 치해출 유대위 육친불화 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 자,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대도패 위대한 도가 사라지자 인의라는 게 나오게 되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위대한 도가 실행되면은 그 자연 속의 사람들이 다 너그러워, 넉넉해. 인의 같은 거 부르짖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서로 아끼고 너무 아끼는 티도 안 나. 그냥 잘 살아. 그런데 이게 무너져. 일단 무너지고 나면 다 힘들어지니까 그때서야 인의가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장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장자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물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얼마 없어. 물이 말라가. 그럼 서로 힘든데 그 안에서는 이제 물고기들이 서로 거품을 내서 서로를 적셔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인의야.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그거보다는 큰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가 남 의식 안 하고 유유하게 놀면은 그때 남을 아껴주고 한다는 그런 관념도 필요 없다. 안 그래요?
큰 강이나 호수에 서로 유유하게 자유롭게 노니는 물고기들이 남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자기 그러니까 이게 깨지고 나니까 인의가 필요해져. 어짐이 필요하고 따지기. 이렇게 이제 장자는 비유를 한 거예요. 대도 큰 도가 사라지고 나니까 인간적인 용의가 필요해. 어지러야 된다. 이로와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된다. 여기 주는 그렇습니다. 위대한 도가 시행될 때는 집집마다 효성스러운 자식과 충실함과 진실함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지. 어짐과 의로움을 드러낼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누가 효성한다고 그래서 저 집 아들은 참 효도해. 이렇게 필요가 없어. 저쪽에 불효한 놈이 많으니까 효도가 드러나는 거야. 그렇죠? 거꾸로. 의로움이 도를 잖아요. 지혜 이게 그래서 요거하고 비슷하게 뒤에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나오는. 불교에서 불교 계율이 잘 지켜질 때는 불교 계율이 다 잘 지켜질 때는 파계승이 유명하대. 파계승이. 한국의 대표적인 파계승이 누구요? 어조대사. 유명하잖아. 그런데 전부 계를 안 지키면 계 잘 지키는 사람이 유명해져. 그렇죠? 되게 그런 거예요. 원효대사는 아주 떨쳤지. 요새는요, 스님들이 계 하나도 안 지키거든? 그럼 계 잘 지키면 아주 유명해져. 우리 어릴 때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동학사 비구니 스님들도 그렇게 계율을 안 지킨다는 얘기 장난스럽게 얘기하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나갈 때 마을 주민들이 스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치과에 가요? 그런데 그건 갈비뼈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우리 고등학교 때 있던 얘기야. 근데 태월종 공무원사 부처님이 언제 고기 먹지 말라는 소리 했냐 이런 소리 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고기를 금한 거는 나를 위해서 잡은 고기. 특별히 나 때문에 죽는 고기 그런 거 없어. 그 다음에 부정육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목숨을 본 고기는 또 그 고기를 먹지 않아요. 내가 그 산모습을 봤는데 그걸 잡아서 준 고기 안 먹어. 그 몇 가지 금하는 고기가 있어요. 나머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탁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속된 말로 그걸 얘기하면 빌어먹는 거잖아요. 중들이 빌어먹는 거지. 빌어먹는데 고기 빼고 이러기 안 되거든. 주는 대로 먹는 거지. 그러니까 대개 스님들을 대접해서 그 냄새나는 거나 비린 것은 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좀 걸러서 줬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주면 먹지. 그걸 갖다 고기 빼세요. 뭐 이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법사가 인도 가서 제일 놀랬다는 게 아마 그거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 스님들이 고기를 먹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현장법사가 그 구복 가서 무슨 대학이야. 불교대학 갔을 때. 그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이 불교계에 굉장히 동북아 쪽 강하게 된 계율이 된 이유는 누구냐? 양무제라고 해서 불교를 엄청나게 옹호한 왕이 있었어요. 달마하고 유명한 일화지. 달마대사가 왔다니까 양무제가 만났거든. 그 양무제가 불교를 엄청나게 옹호하고 스님들 보호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자랑을 한 거지, 달마대사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교를 옹호하고 참 그 스님들이나 저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공덕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하고 자랑스럽게 달마대사가 얘기했는데 달마대사가 없다 그랬어. 없어 그래. 양무제가 완전히 아주 기분이 나빴죠. 내쫓아버렸어요. 대접 안 하고.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리도강이라고 해서 양자강을 건너서 이제 가서 어디 가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달마는 거의 전설이고 달마가 실제로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달마대사는 암살당했어. 그것도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암살당한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달마대사 같은 중이 그 당시에 불교가 꽤 융성했는데 그 당시 와서 아주 대접받고 잘 됐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을요. 왜 그러냐? 전등록에 조당집하고 전동님의 전등록에 달마대사 암살된 예언이 나와. 예언이 내가 이렇게 해서 암살당.
그리고 거기에 2번인가 나를 죽이려고 하독을 했는데 내가 물리쳤다. 3번째 나를 죽이려는 하독이 있었는데 그건 내가 내 업이라고 생각해서 받았다. 그게 죽는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그건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것이 그런 전등록이라든지 그런 데는 자랑스러운 기록만 남기는 겁니다. 나쁜 기록은 가능하면 축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마가 암살됐다는 건 자랑스러운 거요? 나쁜 거요? 나쁜 거죠. 실렸단 말이에요. 2번이나 물리쳤다고 했지만 어쨌든 암살 하독을 받아서 죽는다는 얘기가 그건 실제라는 거야. 난 사실이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암살한 사람 주체가 나와. 누구냐?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스님이야. 둘이야. 내가 이름은 잊었는데. 아주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으면 부흥 목사로 그냥 막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목사인데 갑자기 이상한 깽깽이 꼬장꼬장한 목사가 나서 저건 막 사탄이다 뭐 사입이다 하고 하다 그럼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달마가 암살당한 것 같아요. 암살당한 것 같아요. 달마 그 양무제가 고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지 말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양무제의 영향을 받은 그 후대 불교에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됐고 보통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은 양무제로부터 동북아 불교에 특히 나오는 걸 봐야 돼요.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내가 전에 했던 혹시 관심 있으면 그 지금 구해봐도 재밌어요. 오 하느님이라는 영화. 오 하나님. 오래된 영화예요. 아유, 굉장히. 내가 그때 30대, 내 30대인가? 40 전에 하여튼 크리스마스 특집 선교 영화로 내 본 영화니까, 오 하나님. 신을 만났다는 신이 내려와 갑자기 청소부 할아버지 같은 폼으로 그 유명한 노인 역할 잘하는 배우 있어요. 유명한 배우. 그 사람이 신을 만났다고 막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막 기독교에서 문제가 돼. 이거 뭐 사입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네가 그러면 신을 만났다는 건 증거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호텔에다 유폐를 시켜요. 아무도 출입금 못하게 하고. 그러고 신을 만났다는 증거를 제시해라 하면서 신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해서 줘. 질문서가 그런데 뭘로 쓰였느냐?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읽지도 못해. 질문서를 고대 히브리어로 써서 당신이 정말 신을 만났다면 이걸 신에게 보여주고 답을 받아라. 그래서 호텔에 딱 철통같이 못 드나들게 하고 가둬두죠. 신이 거기 온 거야. 신이 그래가지고 그 질문서를 읽고 다 답변해줘요. 거기 답변이 아주 재밌어. 아주 질문서가 재밌어. 예수가 진짜 당신의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신 할아버지가 맞아 그렇지. 그러더니 뒷짐을 지고 딱 창가로 가더니 약간 딴 종교를 의식했던 그렇게 말하면 뭐 석가도 공자도 다 내 아들이지. 그러고 신이 대답했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이냐 기독교. 그러니까 신이 대답을 야 내가 왜 그런 끔찍스러운 각본을 미리 세우고 있겠냐. 니들이 하기 달렸지. 얼마나 멋있어 답변이. 아담과 이브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방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더라? 나는 걔들이 성인이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았지 그랬던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답변이 다 나와. 그 마지막에 재밌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이 사람을 막 몰아붙이던 사람 중에 부흥 목사가 있어. 그 당시 부흥에 걔한테 내가 꼭 전할 말이 있어. 뭔데요? 그러려면 차라리 장사꾼으로 나가라고 그래. 장사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호텔에서 풀렸는데 그 부흥 목사가 막 집회를 하는데 이 남자가 찾아간 거야. 그냥 하는데 신께서 당신에게 전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흥 목사는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신께서 저한테 말씀을 전했다고 마이크로 탁 들이댔는데 그러려면 장사라고 하던데요. 난리가 난 거예요. 부흥회가.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해요. 법정에 서게 된 거야. 법정에 딱 섰는데
재판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 그 신을 증인으로 요청한다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에이, 무슨 장난 같은 말 아니야.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온 거야. 재판장이 쑥 들어와. 톡톡. 조부지라. 재판장이 뭐 그럼 증인으로 선서라고 하니까 증인석에 딱 얹고 바이블에다가 손을 딱 얹더니 나의 이름으로. 마치 신이니까 나의 이름으로. 증인석에 딱 앉았어. 그 당신이 신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이라면 내가 신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믿을까? 보여줄까? 그랬더니 트럼프 카드 갑자기 톡톡 두드리니까 트럼프 카드가 쫙 늘어서 탁탁 두니까 싹 없어져. 탁. 재판장이 그건 마술 아니에요? 이거 마술인가? 그럼 안 하던 걸로 해볼까? 그러니 뻘떡 일어나더니 여기 증인석 있고 여기 저 방청객석 그 재판장이 쪽문 있잖아요. 이렇게 저 뒤에 문 있고 쪽문을 싹 열고 딱 걸어나가는데 꺼져버렸어. 사라져버렸어. 존재가. 발자국 소리만 다박다박 나더니 저 뒷문이 튕 열리더니 날아가. 없어졌어. 그러면 재판정으로 목소리만 들려. 이 믿음이 부족하니라. 어찌 꼭 보아야만 믿느냐. 난리가 났지 재판정이. 그래요. 휴정을 해요. 휴정을 하고서는 재판은 다 녹음이 되니까 녹음을 트는데 녹음도 하나도 안 됐어. 난리가 난 거야. 재판이 파토가 나고 부흥 목사도 겁이 나서 재판을 취소했어. 취하했어. 근데 마지막 대목이 참 나는 인상적인데 마지막 대목에 그 남자가 개나리 벗짐을 이제 하는 여행을 떠나는지 가는데 공중전화 박스에 공중전화가 걸려와. 공중전화는 걸려오는 전화가 아니죠. 띵! 계속 걸려. 그러니까 막 들어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딱 받았어.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 신의 목소리지. 나야 나. 그거 한 몇십 년 전이라 지금 기억에 아마 나야 나. 어디세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옆 부스에 신이 톡톡톡 두드리고 있어. 유리창을. 그건 마지막 메시지가 나는 굉장히 인상적인. 신은 언제나 내 옆에 있다야. 나는 그 메시지를 그렇게 읽어요. 신은 언제나 당신 옆에. 바로 옆 부스에서 톡톡. 나 여기 있잖아. 그 사람이 존 덴버예요. 그 존 덴버가 주인공 남자고 또 그 할아버지 역할한 건 덴버가 아니고 할아버지 역할 유명한 그 존 덴버하고 그 할아버지 신 역할 존 덴버하고 신은 할아버지는 신 할아버지는 아니야. 그 존 덴버 맞아. 존 덴버. 근데 내가 그 몇십 년 전이 적어도 내가 40 전이니까 그때 본 영화라 지금 나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마가 암살당했다는 거 얘기하니까 그런 부흥 목사가 견디겠냐고. 갑자기 최후 심판 팍 떠들고 겁을 줘야 되는데 신이 그런 그 각본 내가 왜 세우고 있겠냐. 너희들 하기 달렸지. 그런 신의 목소리를 누가 전하면 누가 참겠냐고. 못 참죠. 그러니 죽이려고 할 수밖에. 달마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재밌어. 근데 지금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다. 지금 내 기억이 까무락까무락해요. 그 몇십 년 전 그 기억인데 하도 그때 인상 깊게 남아서 지금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래 기존 종교라든지 거기에는 다 새로운 근본주의로 돌아가자고 하면 다 저항이 부딪혀요. 다 저항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유충신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 근본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니까 거기서 귀하게 여겨지는 게 있는 거지. 우리 인간 세상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혜출유 대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나오니까 그 지혜를 이용해서 거꾸로 거짓된 것이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육친부라 똑같은 얘기가 반복. 육친부라 효자. 여섯 친족이라는 건 육친이라는 건 육친이 있어요. 네,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부모 그다음에 형제 그다음에 이렇게 사촌 이렇게 육친이 있어요. 육친을 찾으면 나올 테니까 내가 해설을 안 할게요. 그 다음에 효성유와 자해가 나온다. 효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효고 자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자예요. 그러니까 유교 같은 데서는 효자라고 이제 효제자가 세 개가 대학 같은 데서는 이 제자는 얘가 붙은데 효제자. 대학 같은 데는 이 세 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제자는 보통 많이 빠지죠. 효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 자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효자.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걸 잘하고 보통은 하고, 아랫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효라고 그래요. 자기 부모에 대한 사랑을 펴서 이웃의 부모, 노인들이나 다 공경하는 정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펴서 모든 백성에게로 펼쳐지는 자애, 요 두 가지가 효자가 그래서 뿌리가 되고, 죄는 윗 어른에 대한 공경, 형에 대한 어떤 아우의 공경인데, 요게 이 손윗 사람에 대한 공경으로 가운데 들어가는 효제자인데, 여기서는 효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친부라 효자가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기를 잘 지키던 시절에는 파괴성이 유명해지고 계를 안 지키면 지계성이 유명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단 말이죠. 국가 혼란유 충신, 국가가 혼란한 다음에서야 충신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아까 얘기한 거 그걸 생각해 봐요. 정말 그 물이 말라가는 구덩이에서 물고기들 서로 헐떡거리면서 그 속에서 남을 아끼고 사랑한다, 이 거품으로 남을 적셔주는 게 효자래. 그 장자비어 입에서 거품을 부어서 몸이 말라가니까 내 거품으로 네 몸이라도 좀 적셔주는, 그게 참 지극한 사랑인 것 같지만은 불약상망하고 서로 잊어버려. 상망어 강호, 서로를 잊어버린다. 서로 상자, 잊을 망자, 강호. 서로 존재를 잊어버려. 상망어 강호, 물고기들이. 이게 훨씬 낫지 않냐. 근데 이게 도덕이 떨어지고 나니까 인의 예지다 충신이다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을 초래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그런 세상을 초래하는 게 근본, 서로 그냥 그 힘든 세상을 만드는 근본이 뭐냐? 유의. 뭔가 함이 있음으로써 결국 위가 나옴으로써 자꾸 인간성이 간사해지고 타락해져서 그런 세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뭔가 함이 있음으로써 자꾸 분별이 생기고 너와 나를 따지고 이래서 그런 세상이 생기는데, 유의로 말미암아서 그런 세상이 왔어. 그런 세상이 온 데다 그 다음에 그런 세상이 온 것을 뭘로 치료하려고 하느냐? 다시 유의로 치료하려고. 충효. 이거 다 유의야. 뭔가 인간 나름대로 가치를 설정해서 이건 충성스러워야 돼. 그 근본 논리가 법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덕은 더 교묘해진다는 거예요. 유의 때문에 그런 혼란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 자꾸. 그런데 자꾸 그 혼란한 세상을 치료한다는 방법도 유의야. 그러면은 유의가 증폭이 돼. 계속 증폭이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혼란을 자극해서 더 혼란으로 가는 길이니까 가능하면 좀 줄여라. 유의를 덜어나가라. 그러니까 익의 길이 아니라 익지. 이게 아니라 손의. 손지우손. 덜고 또 덜어. 손지우손이랍니다. 왜 그러느냐? 익의 길로 가면은 계속 말하자면 증폭이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삶에 이런 도리를 한번 반성해 봐야죠. 이런 도리가 있는가? 사실은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언제나 균형 감각을 얘기하죠. 이것만 믿고 아바바가는 정말 크게 망해. 정말 폭망한다고 그러나 똥망이라고 그러나 폭망하니까 그런 지 하지 말고, 그러나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있어요. 자꾸 어떤 조그만 술수 같은 걸로 땜빵을 하는 식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면 결국은 더 큰 일을 치르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근본적인 도리에 딱 안주해서 차분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사그러지는 일들을
그 말단에 치중해서 뭔가 그걸 또 재주를 부려서 그걸 땜질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큰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 노자의 도는 그게 아니죠. 줄여 가능하면 그 근본에 충실해. 충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요소들이 사그라지고 덜고 덜어서 결국은 문제없음으로 근원으로 돌이키는 방법, 이 방법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우리가 시각으로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점이라는 거. 요것을 앞에 뒤가 연이어서 하나는 풍속의 수나 그 다음에는 풍속이 야박해지는 것, 요 두 개를 연이어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딴 일이